자, 공통 질문 세 번째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대단히 염려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후보께서 평소에 많이 강조해 오셨던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돼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리더로 차기 정부를 이끌겠다고 하는 비전과 포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후보님만의 비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해법을 준비하셨습니까? 우선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출생 문제, 노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코로나19가 양극화를 과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은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추경을 합니다. 확산되면 또 추경을 합니다. 국가 예산은 그런 식으로 땜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땜질식으로 때마다 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조 원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중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또 개별 소비세 중에 10% 정도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최소 7조 원 정도가 매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하면 매년 10조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자연적으로 조금 더 감소해서 예전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매년 인건비로 3조 원 정도가 이제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정비를 하면 5조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난 복권을 발행을 한다면 그러면 1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25조에서 30조 정도가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정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퓰리즘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없어질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하셨는데요. 탄소 중립, 탄소를 쓰지 않는 것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국내 지형학적이나 여러 여건에 살펴보면은 가능하지 않다. 효율이 높지 않다. 그럼 결국 원전인데 원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처리 문제, 사용 후 핵 처리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후보께서는 이제 한두 차례 이건 미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답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탄소 중립은 필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가 나오는 곳이 전기 생산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가 나오는 곳이 5군데입니다. 제조업에서 31%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에서 특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를 생산할 때 27%가 그렇게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를 키우거나 또는 식물을 키우는 그런 축산업 같은 곳에서 19%의 그런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같은 운송 수단에서
16%, 그리고 또 냉난방에서 7%.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 설비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력에 대해서는 저는 원전은 필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근데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게 2가지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방사능 유출 문제, 유출 가능성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사용 후 핵 처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방사능 그 유출 문제는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3번 생겼는데요. 왜 그랬는가? 경제성 때문에 이 원전을 크게 짓습니다. 요즘은 보통 보면 14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성이 증가해서 하나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사람이 예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사실 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줄이면 보통 그 저 소형 원전 같으면 3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어떤 위험이나 또는 그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예가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를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나게 많은 수가 돌아다녔는데 핵 유출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그 원자로가 작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결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고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기술로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지금 지하 500m에 고준위 방사 폐기물 저장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동됩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면 됩니다. 사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원자력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를 할 때는 습식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 플루토늄이 나와서 무기화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방식이어서 이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화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아주 많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곽수근 패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관련 대학 입시에서 현재 정시가 마이크. 네, 교육 공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현재 이제 정시 비중이 한 30%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70%까지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능 위주의 이런 정시 전형이 미래를 화두로 내세운 안철수 후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선이 된 이후에도 현행 수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철폐입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중에 10%는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또 나머지 10%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는 절반 정도는 수능,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수시라는 게 그게 사실 이상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아무리 자기와 아는 학생이 앞에 나와 있더라도 면접관이 봐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죠. 거기다가 또 부모 찬스로 이 여러 가지 그 학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자녀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수시는 폐지한다. 그 입장이고 안철수 정부가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없애려고 합니다.